너는 도대체 왜 이러니? 왜 태어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교수님이 하는 얘기, 원장님이 하는 얘기 다 나한테 해당하는 얘기잖아. 내가 이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자존감이 있다 그지?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막 싸우고 원수가 되는 거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최악의 조합은 뭐냐?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오늘 지식인사이드 인간관계 편의 저자 세 분을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맺게 되는 인간관계가 뭘까 하면 부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 양육 방법에 따라서 자녀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을까요? 부모의 양육은 엄청나게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아이에게는 하나의 세계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세계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첫 번째는 권위적인 부모라고 해요. 이게 권위적이라고 하면 나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부모. 그런가요? 아이에게 애정으로 대하면서도 적절한 규칙과 명확한 원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규율. 아이가 어떤 면에서는 자율성도 가지고 있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보통 부모 교육을 할 때 정말 많이 강조되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있어요.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하는 거. 내 뜻대로 해. 야,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지시하고 자신의 뜻을 아이를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아이 입장에서는 좀 억압적인 느낌을 네네.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면 순종적으로 자라거나 네. 굉장히 반항적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허용적인 부모예요. 굉장히 잘해주긴 하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이게 너무 이쁜데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집에서는 그렇게 별 문제 없다고 여겨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집안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자랐지만 밖에 나가서는 약간 충동이 좀 조절이 안 되거나 자기의 적절한 바운더리를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마지막이 가장 안 좋은 건데 방임적인 부모입니다. 풀어놓고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일까요? 그렇죠.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챙겨주지 않지만 정서적으로도 방임되는,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돈으로 떼어버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아이가 느끼는 거는 뭘 사줬는 거는 기억을 하는데 부모님하고 경험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방임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기도 하죠. 이 중에서 최악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라고 보세요? 방임적인 부모예요. 이렇게 자라게 되면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판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부모님하고 얘기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자존감의 저하, 자신의 정체감에서 혼란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죠. 사실 궁합이라는 단어는 사주팔자, 타로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성격 궁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막 싸우고 원수가 되는 거는 둘 중에 한쪽이 공격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이 공격성일 수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공격적일 수도 있고, 통제형인 사람이 공격성일 수도 있고, 충동적인 사람이 공격성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조합이 가능하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최악의 조합은 뭐냐? 성격과 달리 우선 공격성 자체가 부모도 공격적이고 자식도 공격적이면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격적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부모는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에요. 자식은 감정적일 수도 있고, 자식이 시험 망쳤어. 어떻게 공부했길래? 망칠만 하네. 넌 그렇게 공부하고 점수가 잘 나오길 바란 거니? 맞는 말만 하시는 부모. 좀 슬프죠. 결국은 성격이 똑같아도 싸우고 성격이 달라도 싸우고, 얼마나 상대방을 잘 용서하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예민한 부모와 굉장히 수더분하게 그래도 큰일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같이 있으면 피곤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위험 회피도라 그래요. 위험 회피도가 낮은 사람은 별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도 없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별로 염려도 안 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도요, 별로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위험 회피도가 높은 사람은 미리 불안한 게 많고요, 일이 진행이 되다가 조금간 생각과 다르게 되면 막 걱정이 솟구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너지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그러고요, 왜 맨날 걱정이야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예민하단 말은 별로 좋지는 않은 말이에요. 예민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거나 약해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강해서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던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남들한테는 예민하다는 얘기를 듣지요. 몇 년 전부터 저는 대한민국에 자존감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발화된다고 느꼈어요. 자기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고 자기 혐오로까지 빠지고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부모 자식 관계에 의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나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짚어보면 네. 내 스스로의 존재가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네.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거든요. 나는 소중해야 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 세트 자체가 난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타인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얼굴 속에서 나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하거든요. 위니캇이라는 사람은 거울보다 먼저 보는 것은 엄마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나를 볼 때 너는 도대체 왜 이러니? 왜 태어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 애를 보고 있으면 아이가 그 엄마의 표정 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나 왜 태어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의 이슈는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원만하게 삶을 살고 싶은데 최고가 아니면 넌 실패자야. 지금 너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도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고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다 완전 번아웃 걸릴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내적으로 작동하는 힘, 그리고 그 초기 3년간의 애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 너무 과한 기대를 하는 것도 자기 혐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한 기대가 나쁘게 되는 영향은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과한 기대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하면 과한 기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적정한 기대였더라도요, 다른 이유로 실패하잖아요. 그거는 과한 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영향을 주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부모 자체가 너무 잘난 거예요. 부모는 굉장히 공부 잘했거든요. 애는 되게 공부 못해요. 부모 딴에는 위로해준다고 얘기해요. 넌 네 인생 사는 거야. 그렇지만 아이도 알아요. 신경 쓰지 마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어디 가게 되면 다 야, 네 엄마 아빠는 이런데 라고 하게 되니까 잘난 부모 자체가 어떤 자식한테는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본인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는 있지요. 중요한 건 비교의 대상이 남이 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자존감에 영구적인 상처를 낼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근데 비교나 비난 말고도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의 말이나 행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부모님이 자꾸 한탄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가 너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인간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혼을 못한다. 그러니 네가 다 잘하면 내가 이혼할게. 넌 공부만 하면 돼. 그럼 아이는 굉장히 죄책감을 막 들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리적 경계가 잘 없는 부모님도 있어요. 아이의 어떤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부모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는 아직은 자아가 다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막 침투해서 무엇을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꿀꺽 삼키면서 그것을 내사시키거든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리오네트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리고 경쟁을 부추기는 부모님들이 좀 계세요. 네 동생 반만 해라. 근데 그게 뭐 성인 돼서도 그래요. 엄마 용돈 좀 드릴게. 그러면 야, 네 동생 반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님과의 관계도 해치지만 형제자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 만드는 어떤 질의 경험을 했느냐가 아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확실히 요즘에는 자기를 혐오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자기 혐오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이나 봐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정말 자기가 잘못했던,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던 실패에 대한 원인을 자기한테 다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왜냐면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그걸 다시 잘하는 데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닌 것까지 모든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 그러면 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굉장히 성공하고 지금 몰락하면은 자기 혐오를 할 것 같지만 때때로 성공하고 행복했었던 과거는 현재에 대해서 희석시켜주거든요.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건요, 미래의 효과예요. 왜냐하면 현재는 엉망이지만 제가 예언받았어요. 너 10년 뒤에 엄청나게 성공해. 그리고 이 예언은 틀림없이 성공해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자기 혐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나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자기 혐오는 점점 더해지지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악순환으로 도는 거예요. 현재의 궁핍함은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희박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현재의 궁핍함과 미래의 희망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나의 과거는 점점 더 불행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우리의 자기 혐오를 갖다 일으키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제 생각엔 현재예요. 현재가 나쁜데 자꾸 좋게 생각하라는 거 하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 다들.
자꾸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스스로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는 게 꼭 좋은 말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자기를 미워할 권리가 있지요. 다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메시지를 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은 거기에 죄책감을 더해서 갖게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순수하고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또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상황도 바뀌고 저절로 자기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되는 거지. 그거를 억지로 자존감을 올리고 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건 꼭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과업인 것 같긴 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업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부과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오히려 시원하게 해주는 결론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원인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뭐야? 교수님이 하는 얘기, 원장님이 하는 얘기 다 나한테 해당하는 얘기잖아. 내가 이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 자존감이 있다고이지. 난 평생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에이씨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을 노리자.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트랙으로 나의 길을 바꿔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자존감 부분하고 자기 혐오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 혹은 자기 혐오를 하는 사람의 원인은 뭐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요. 원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아 나는 현재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구나. 아 나는 자기 혐오가 좀 있구나. 인정만 하면 돼요. 그럼 인정한 다음엔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는 뭘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게 포인트인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가 다 완벽한 인격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부족한 아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셨던 정말 어떻게 그런 엄마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엄마가 내 엄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달라질 거냐. 자존감이 원래 없었는데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걔네는 어떻게 했니? 나도 그거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되게 중요한 느낌으로 다가온 말이 심리학 용어에서도 병식이라는 말을 제가 배웠었거든요. 병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야라고 알아차리는 것, 인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부터 너무 좋은 시작이다라는 걸 배웠는데 물론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한테 넌 왜 그걸 못하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겨낼 방법이 있어요. 극단적인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말을 할 때마다 자기는 쓰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거는 그 쓰레기의 어원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랬더니 그 쓰레기가 자기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한테 계속 쓰레기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자존감에서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생에는 봄 같은 순간이 있지만 진짜 인생에 진흙과 같이 빠지는 절망과 같은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을 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완전 진흙에 빠졌을 때 내가 진흙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주다. 이걸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넌 쓰레기야 라고 말한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너무 소중했었던 부모님이 자기를 학대하면서 했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게 됐을 때 쓰레기라고 부착되어 있는 그 메아리는 버리고 그 사람의 존재는 건져내는 것. 그것이 자신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게 되는 그런 진흙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자신의 요소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넌 쓰레기야 라는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부모가 그런 표현을 하면 나는 그냥 존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고 수치스럽고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 이거 진짜 위험한 심리 아닙니까? 그렇죠.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깊으면서도 아픈 감정이죠. 그래서 소위 그 수치심 때문에 자기 파멸의 행동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어요. 이게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조금 뭔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반성하고 후회할 수는 있죠. 근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나는 존재 자체가 틀려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미해결된 수치심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아까 쓰레기라고 했을 때 자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존재 자체가 쓰레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제가 만나서 그 쓰레기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쓰레기인 줄 알았지 자기를 누군가가 쓰레기라고 불렀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한테 부착된 메아리였다는 거죠. 원장님 그 정신건강 차원에서요.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나 자책감이 너무 심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떤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 자체가 병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거 자체가 병이라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냐면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나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돼요. 며칠 몇 시간이 지나도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사실 그거 자체가 병이에요. 자책감과 수치심은요, 우울증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 자체가 병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증세이기도 하고. 결국은 자책감을 갖다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진짜 누군가한테 네 책임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누가 이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사람한테 들으면은 그게 드레싱 같은 게 되는 거지요. 좀 괜찮아요. 그리고 수치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나한테 그거 창피할 만한 일이 아니야, 그러면 좀 괜찮지요. 결국은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벗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이 아니다 싶으면요, 결국은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나의 감정과 깊이 때문에 아무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영화도 보고 반려동물도 보고 진짜 웃기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웃으면서 잊어버리세요. 사실 말씀 듣다 보니까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맷 데이먼이 자기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그 원인이 바로 부모였는데, 부모가 주지 못했던 바로 그 말씀,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유사 부모인 로빈 윌리엄스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를 다 담고 있는 영화로 생각이 나네요. 아까 전에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계속 맴돌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을 그럴 수 있어,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출발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참 어려운 분도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현실이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나만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정 부분 그런 게 맞기도 해요. 우리가 누구나 빌 게이츠의 자식들로 자라는 거 아니고 돈만 해도 얼마나 차이 나게 됩니까? 근데 그게 정서적인 부분이나 자존감적인 부분은 왜 그런 차이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주 자존감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어려운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나는 이 환경을 벗어날 거야, 이겨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 말에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한데, 이 말이 정말 필요했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이 말에 힘을 얻고 그래 바꿔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걸로 아까 제가 미움산 역할은 충분히 다 했다. 그리고 거기에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어려운 분들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또 이 두 분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자기 자신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긍정적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긍정적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긍정적 경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부모의 울타리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끝난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시 만나요. 그리고 자아존중감에서 아주 중요한 로젠버그 같은 경우에도 학령기, 소위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을 내가 지금이라도 구축하는 거. 아까 유사 부모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를 재부모라고 하거든요. 리페어런팅.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긍정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좋은 지지적이고 좀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뭔가 실패자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면 의도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은 자꾸 내가 뭔가 성공해 볼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이뤄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를 알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에서 성공 경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러닝화를 신고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 건 되게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집에서 스쿼트를 5번 정도 하는 것은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실패할 수 없는 거를 자꾸 내가 누적해서 그 복리 효과를 계속 경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성공한 거를 써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 바이올린은 지금 2월 무렵쯤 되면은 책상 서랍에 이제 다 처박혀 있잖아요. 보면은 그냥 스트레스예요. 왜냐면은 앞에 써놓은 10가지 중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미 실패한 경험을 2달째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그렇게 쓸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들을 조금 찢어내버리고 자기가 작게라도 해본 성공 경험을 내가 적은 그 경험 자체를 늘려나가는 거.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다 같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일어서려면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것은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은 작은 스파링에서 형성되는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들이 있어요. 경험담인데, 저는 아나운서니까 말하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기 강의를 할 때 발성과 발음이 좋아지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
방법을 하루에 5분씩이라도 꾸준히 매일 연습하면 2달이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나운서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지만 아나운서가 아닌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의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저는 그런 걸 기대한 적은 없지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던 분들인데 이 연습 때문에 자존감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5분을 연습했을 뿐인데 그 5분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어떤 것들이 생기니까 거기서 엄청난 성취감을 얻고 갑자기 모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누가 거기서 한마디를 덧붙인 게 자기가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해보자. 그전에는 잘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 이불을 정리를 하고 발음 연습하고 발성 연습하고 요 3가지를 그냥 매일 했을 뿐인데 깨끗한 침대를 보고 뭔가를 아침마다 꾸준히 해낸 나를 보는 게 성공했다, 이루었다, 달성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나운서님 말씀하실 때 좀 사실 소름 돋은 게 많은 심리학적 연구들을 보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삶에 침투돼서 형성되는데 평균적으로 약 60일에서 6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아, 2달이 맞군요. 네, 이거를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 경험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점점점 마치 티핑 포인트처럼 터지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발성 연습을 하셨는데 막 이불도 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조금씩 입혀 나가면 다른 것들도 조금씩 질서의 세계로 구축돼 나간다는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떠올렸던 게 그거였어요. 지지적인 그룹, 긍정적인 경험을 시켜주는 집단, 친구들 사이로 도망치란 말을 제가 많이 해주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에겐 이것도 너무나 과한 주문인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요즘엔 항상 그걸 많이 찾고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나 어떤 종류의 집단이 이렇게 나를 지지적으로 대해줄 수 있을까. 근데 작가님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떤 생산적인 조직에서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적인 환경이 되게 조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말을 좋게 해도 보고서가 이게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 것만 얘기하겠어요. 웹툰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순위가 나옵니다. 너무 지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공 경험도 철저하게 너무 생산적인 걸 하려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은 아까 그런 모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생산적으로 해서 내가 나중에 뭔가 크게 성공할 거야. 그런 모임을 가면 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약간 놀이를 하는 공동체 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놀이하고 드로잉하고 그것이 뭐 종교 공동체일 수도 있고 취미를 할 수 있는 어떤 공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을 만나는 것은 지지적인 토대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욕구이론의 창시자인 윌리엄 글라서는 인간의 5대 욕구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욕구 2가지를 뽑으면 하나가 자유에 대한 욕구와 2번째를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꼽았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즐거움은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잃고 있는 하나의 가치이자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좀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순수하게 놀기 위해서 만나는 모임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굉장히 저는 듣기만 해도 설레거든요. 보통 또 그런 데서 만난 분들이 친구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 견주곡이 크기 때문에 생산적인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힐링하려고 한 건데 그것으로 자신의 업을 이루는 부캐가 주캐를 역전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 건데 근데 혹시 알아요? 그 부분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일 수도 있겠죠. 사실 오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시작을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좀 잘못됐을 때 자기 혐오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새 선생님께서 너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모의 어떤 정서적인 지지 받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좀 미워하거나 혐오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따뜻한 조언 혹은 응원을 해주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부모가 우리한테 괴롭게 하는 이유는요, 그게 계속 진행형이어서 그래요. 7살이었을 때 나를 괴롭힌 부모가 내가 뭐 20살이 됐다고 뭐 그렇게 잘해주겠어요.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인 거예요. 이어지고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끊으면은 과거의 고통과도 멀어질 수 있지만 현재의 고통을 끊지 못하면은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보고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또 나와 남이 구분되지 못한다는 데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연인이 생기면 다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누가 나를 좋아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날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은 그만큼 나한테 사랑해도 괜찮은 좋은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때때로 그게 약간 무리해서 산 중고 명품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안 하던 짓도 해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내가 이뻐하고 싶은 것들을 내 주위에 쌓잖아요. 결국은 나는 나를 이뻐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예쁜 옷 사고 싶은 거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쁜 옷은 내 일부가 돼서 그만큼 날 이뻐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이 물건이 됐던 사람이 됐던 하나씩 쌓여나가면서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진행되는 고통은 점점 멀어지면은 저절로 나를 사랑하게 돼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아픈 일이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불행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행복감을 조금 늘려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토대들, 정말 어렵겠지만은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내 삶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혼돈해서 질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나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존감이 매우 낮고 자기 혐오에 빠져있고 매우 힘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내 인생은 왜 그래? 이런 생각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겨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에너지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보단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평생 갈 거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계기로 인해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을 주는 얘기네요. 저는 그게 너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희망이. 그 힘을 제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어떤 계기로든가 그분들에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꼭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확실히 전문가들, 경험자의 어떤 논리적인 설명, 정말 구체적인 힘이 돼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지식인사이드 인간관계 편의 저자 세 분을 모시고 부모와 자녀의 성격 조합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누구나 한 번씩 느낄 수 있는 자기 혐오에 대한 얘기까지 와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